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설계자와 실행자로 지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동시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의 칼끝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문학의 블랙리스트 지시가 있었는지 특검팀이 밝혀내는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공식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하고 기득권 정치의 종언과 국민으로의 권력 이양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백악관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어 시스템 개발을 공표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장 바깥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폭력 시위를 벌이며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역대 최저 지지율로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이라는 첫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을 분기점으로 박영수 특검팀의 뇌물죄 수사가 다각화하는 양상입니다. 뇌물죄 수사의 최종 종착지가 대통령인 만큼 삼성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자금의 흐름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삼성 최지성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의 공범으로 추가 입건하고 황성수 전무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이어가며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군사 대국을 겨냥하고 있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시정연설에서 개헌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는 전쟁 가능한 일본을 만들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외무상은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되풀이하며 부산 소녀상 철거도 요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특검 소식과 반기문 전 총장의 행보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하게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연합뉴스TV에서 방송된 뉴스 1번지 뉴스 리뷰, 뉴스 메이커를 살펴본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하겠습니다. 뉴스 1번지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뉴스 1번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40분, 토요일부터 일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연합뉴스TV 정치부 기자와 색이 뚜렷한 정치평론가들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전국 현안을 재미있게 짚어주는 코너입니다. 지난 1월 15일 뉴스 1번지에서는 새해 들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빠르게 대선 대결 구도로 들어선 데 대해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최창렬 용인대 교수가 출연해 분석하였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청년과 김치찌개 토크를 열고 조류독감 발생 지역인 충북 음성을 방문하는가 하면 평택의 제2함대를 방문하며 보수 전략가 박세일 교수를 조문하며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보인 데 따른 의미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최창렬 교수는 반기문 전 총장이 보수층과 진보층을 아우르는 전략적 보수로서 행보를 보이지만 모호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광장의 촛불 시위는 지지하는데 좋게 보면 특정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진보와 보수를 아우른다고 볼 수 있으나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모호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장성호 교수는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총장 둘로 압축되고 있고 반기문의 유의미한 포인트로 프로파간다 차원에서 서민을 공략하는 기법을 구사하나 보수층을 기반으로 하고자 한다고 보았는데 문재인 전 대표의 반대 기반, 즉 과거 새누리 영역이었던 지역을 대선의 기반으로 삼아서 도전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파악했습니다. 특히 반 전 총장이 준 전시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사드 배치 조치는 마땅하다며 사실상 찬성 의견을 냈는데 이것이 보수 세력이라는 소위 집토끼를 잡으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최 교수는 반 전 총장이 사드에 찬성하면서도 중국의 반발을 외교적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이 화장품 수입에까지 세금을 부과시키며 사실상 방해를 하는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만만치 않을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양측의 프레임 전략에 대해서는 두 전문가가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최 교수와 장 교수 모두 반 전 총장이 내세운 정치 교체는 기존 정치와의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보수층을 공략하려는 프레임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 교수는 기성의 정치 패권주의는 부정하고 반기문 자신은 기존 정치에 매몰되지 않은 참신함을 가졌다고 강조하고자 정치 교체라는 프레임을 구사하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정권 교체는 야당에서 당연히 내놓을 수 있는 프레임이고 정치 교체는 정권 교체보다 범위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지역주의나 이념적 갈등, 보수 패거리 정치 문화를 한순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정치 교체는 개헌을 매개로 단기간에 구조적인 것을 혁파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설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개혁 입장은 똑같지만 기존의 새누리를 흡수하겠다는 걸로 읽힌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높은 가운데 반 전 총장이 누구와 손을 잡을지 그림도 그려보았는데요. 제3지대 빅텐트로 김종인, 손학규 등이 거론되는데 반 전 총장이 정치적으로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두 전문가는 입을 모았습니다. 최 교수는 정치 교체는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정권 교체가 아니라면 정권 교대냐고 비판하며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반 전 총장이 정치적으로 양측을 공략하는 소위 반반 싸움을 하며 100%의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는 전략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문 전 대표의 지지층은 이미 결집이 되어 있는 상태인 만큼 제3지대라는 말은 모호함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을 계승하는 게 아니라면 큰 아젠다를 던져야지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 두 사람에 대해 비교하며 분석해줘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으나 두 전문가가 사실상 대동소이한 입장을 내놓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또한 문 전 대표보다는 반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한 분석에 비중이 더 할애되어 양측의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직 대선 시기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공약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한 터라 양측을 면밀히 비교하기 여의치 않았을 수 있으나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의 전문가가 출연한 만큼 정치적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든가 전혀 다른 틀에서 각기 분석을 했다면 시청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 1번지를 살펴본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했는데요. 뉴스 리뷰 또 뉴스 메이커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지난 1월 16일 뉴스 리뷰에서는 국정농단으로 구속 수감된 최순실 씨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나와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오해진 기자가 보도하였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질문에 발끈하거나 말을 끊고 수시로 언성을 높이기까지 한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처음으로 혼자 증인석에 앉은 최순실 씨의 모습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최 씨는 카메라가 촬영하며 헌재 대심 판정의 초반 모습이 공개될 당시에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지만 촬영 기자들이 빠지고 본격 변론이 시작되자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최 씨는 청와대 출입과 대통령 연설문 수정, 정부 인사 개입은 물론 미르 K재단 설립 운영 관여 여부 등 핵심 질문에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한 것입니다. 도리어 증거를 대보라거나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는 등 국회 측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반문하고 말을 자르고 언성을 높이거나 안종범 전 수석과 고영태 씨 등을 걔네들이라고 지칭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라 거만한 태도가 두드러졌다고 기자는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 씨는 유도 신문에 답할 수 없다. 지금은 형사재판이 아니라는 등 마치 변호사가 쓸 법한 문장들을 구사하며 법적인 내용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최 씨는 딸 정유라 씨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많은 상처를 받았고 인생이 잘못됐다고 언론을 비난하고 검찰과 특검의 강압 수사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불만을 토로했고 정 씨와의 친자 관계나 박 대통령의 어려운 시절 등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울먹이는 등 죽을 죄를 졌다며 고개를 떨구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기자는 보도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변론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촬영 기자들이 초반에 촬영하고 철수한 뒤 최 씨의 태도가 바뀐 부분을 세세히 전달해줘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습니다. 지난 10일 뉴스메이커에서는 최순실 씨의 두 번째 태블릿 PC 입수 과정에 대한 뒷이야기를 단독을 붙여 보도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장시호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태블릿 PC를 입수하게 되었는데 어떤 경위를 통해 입수가 된 것인지 배경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 기자에 따르면 특검팀이 지난 4일 장 씨가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장 씨가 최순실 씨 집에서 짐을 들고 나오는 CCTV 화면을 보여주며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장 씨는 독일에 있던 최 씨가 이사 등을 위해 짐을 옮겨달라는 부탁을 해 짐을 옮겨주었고 그 짐 안에 최 씨의 태블릿 PC 등이 들어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 씨 자신이 구속되며 짐에 무엇이 들었는지 기억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기자는 덧붙였습니다. 장 씨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장 씨의 가족을 통해 장 씨의 변호인이 해당 태블릿 PC를 전달받았으나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출을 한 것입니다. 기자는 장 씨 변호인을 인용하여 장 씨가 이모인 최 씨 태블릿 PC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있었지만 제출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정농단이라는 거대한 사건의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책임을 질 상황이라면 자백을 하고 선처를 바라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도는 10일 오후 7시 12분 뉴스메이커에서 전파를 타며 단독 보도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최 씨의 기존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에 대해 문제 제기가 일어 신뢰성 논란이 벌어진 터라 제2의 태블릿 PC 입수 경위가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이러한 맥을 발빠르게 짚으며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한 보도를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다른 인터넷 매체에서도 이사 과정에서 최 씨가 직접 장 씨에게 태블릿 PC를 맡겼다는 내용과 함께 장 씨가 아들을 못 볼까 봐 선처를 바라게 되었다는 내용까지 추가하여 다루었습니다. 국정농단 피의자가 직접 제출한 제2의 태블릿 PC로 수사가 탄력을 받으며 결국 특검이 삼성의 뇌물 공여의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결정적 증거로 쓰인 사안인 만큼 더욱 취재 경쟁이 치열했던 취재 현장의 분위기가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미니다큐 오늘을 살펴본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김성호 학생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니다큐 오늘을 시청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네,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40분에 방영되는 미니다큐 오늘은 사회,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이슈와 사람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주에는 충남 예산에서 무려 75년간 3대째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균 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민균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5년 전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수 가업을 잇게 됐다고 합니다. 이 집만의 국수에는 어떤 특별한 비밀이 있는지 또 아버지와 관련한 김민균 씨의 애틋한 이야기는 무엇인지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오늘 다룰 주제에 대해 압축적으로 보여줬는데요. 오랜 전통을 간직한 이곳에서 젊은 사장 김민균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다 고향에 내려와 국수를 뽑게 된 민균 씨의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시작부터 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국수 가게의 인기를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김민균 씨는 인터뷰에서 국수 자체를 싫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국수 가업을 잇게 됐는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자연 건조로 인해 태양국수라고도 불리는 이 집의 국수 이름이 흥미로웠는데요. 이름이 붙여진 이유나 자연 건조 방법 등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줬다면 내용도 풍부해지고 흐름도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이곳의 국수는 태양에 자연 건조하여 태양국수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이곳이 유명해진 이유로 3대째 전통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젊은 사장 김민규 씨를 꼽았는데요. 특히 민균 씨가 새로운 기계를 들이는 등 이 설비 투자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담아 국수 가게 변화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계가 들어오기 전 할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 국수를 자르던 칼입니다. 너무 둔탁하고 녹슬고 오래돼갖고 제가 이걸로 바꿨어요. 그게 너무 민균 씨가 국수 가업을 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런 입원, 그리고 돌아가신 사연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제가 다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일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당연히 저는 아버지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병세가 악화되는데도 국수 가게를 걱정하신 아버지. 그리고 그 가게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김민균 씨가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수 건조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장면은 신기하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자연 건조의 특성상 매일 국수를 말리는 진풍경이 펼쳐지는데요. 국수가 어느 정도 말랐다 싶으면 그늘에 다시 널어 말리는 작업을 2-3일 반복해야 국수 하나가 완성되는 고된 작업입니다. 국수를 자연 건조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옮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손이 많이 가는 복잡한 과정이지만 변함없는 맛을 위해 자연 건조법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수에 대한 민균 씨의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균 씨의 몫인데요. 특히 오랜 단골들이 국수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인터뷰는 국수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는데요. 오랜 전통을 고수함으로써 국수의 맛과 질로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애틋함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아들이 좋아한다며 민균 씨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비빔국수는 입맛을 자극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들이 좋아하는 비빔국수를 만들어 봅니다. 매콤한 비빔국수 한 그릇에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또 하루 장사를 마치고 지친 어머니의 어깨를 풀어주는 민균 씨의 모습을 보면서 따뜻한 모자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민균 씨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뵈러 산소에 가는 모습이 참 애틋했습니다. 국수 가게의 고된 일상 뒤로 이제 아버지를 조금은 이해하고 그리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미안해 아빠. 후회가 될수록 지난 162화 위대한 유산 아버지의 국수편은 단순히 맛으로 유명한 국수 가게를 넘어 민균 씨의 애틋한 가족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민균 씨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네, 모니터 내용 함께 잘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미니다큐 오늘을 시청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무엇입니까? 네, 저는 민균 씨가 아버지를 뵈러 가서 아버지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민균 씨의 짧은 몇 마디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 또 국수 가게를 제대로 이어가겠다는 민균 씨의 의지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민균 씨는 인터뷰를 통해 아버지의 잔소리를 제일 듣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니다큐 오늘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6일 정부는 미일 중러 4강 주재 대사와 유엔 대사 등이 참석한 긴급 재외공관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 군사적 갈등과 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통화스와프 협상까지 중단한 한일 관계, 그리고 새해부터 미국과 북한 사이에 벌이는 선제 공격 발언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우리나라가 처한 외교 안보 상황에 대해 국내외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한중 간 또 한일 간 갈등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고요. 관련 내용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놓고 한국에 대해 한한령, 관광객의 제한 등 일련의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까지 침범하면서 군사적 대응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연말에 한 시민단체가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한 위안부 소녀상을 놓고 작년 말에 타결한 위안부 합의의 타결 조건인 소녀상 철거 노력을 우리 정부가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한일 간 통화 스와프 협상의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한겨레는 10일자 기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박근혜 정부의 외교 참사로 끝나고 말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촛불 민심을 이기지 못한 박근혜 정권이 쓰러지자 아베 총리가 정권이 바뀐 뒤에도 합의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서둘러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박근혜, 윤병세의 외교 참사가 후임 정권에까지 그림자를 들이고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국민일보는 일면 머리 기사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재협상 문제가 차기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조선일보는 일면에 뒷감당을 대책을 세우고 외교를 뒤집나 하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치권과 대선 주자들이 최근 경쟁적으로 위안부 협상, 재협상, 그리고 사드 배치의 연기 철회 주장을 하면서 정작 그에 따른 후폭풍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즉 한미동맹의 훼손이라든지 북핵 공조 파기, 국가 신용도 저하 등 수많은 후폭풍이 예상되는 논쟁적 외교 사안을 마치 국내 정치 공약 뒤집듯이 여기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이 격해진 국민 감정을 반영해서 재협상을 하고 있지만 책임 있는 국정 운영자 차원에서 실제로 합의를 깨고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네, 그럼 한반도 사드 배치 관련 문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방미 기간 중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중국을 좀 자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요. 한중 양국 간 갈등에 대해서 한중 양국 언론들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대부분의 우리 언론은 중국의 일련의 경제적 보복 조치와 군사적 대응에 대해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시위로 해석을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중국 공군기의 우리 방공 식별구역 침범에 대해서 군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경고로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으며, 중앙일보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노골적으로 군사 시위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중국 관영의 환구15는 중국 폭격기가 방공 식별구역에 난입했다고 한국이 대대적으로 떠들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중국이 동해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국제법에 맞는 정상적 활동이고 훈련 규모도 아무 제한 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왔다고 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언론들이 너무 억지를 부리고 있으며 중국은 향후 서태평양에 반드시 나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SBS는 16일 뉴스에서 대선 후보 주자들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보도했는데요. 문재인 후보는 다음 정부에서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다른 야당 후보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를 천명을 했으며, 반면 안희정 후보와 반기문 후보, 다른 여권 후보들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한일 간 갈등도 보다 자세하게 좀 살펴보죠. 최근 윤병세 장관의 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발언과 또 부산 소녀상 철거 발언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 간 갈등에 대해서 양국의 언론들은 어떻게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초에 위안부 문제의 해결 없이는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과거사와 현재의 외교 관계를 연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언은 한일 관계 복원을 바라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밀려나서 2015년 12월에 갑자기 위안부 합의 발표가 나타나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 합의는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사실상의 위로금을 지급하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정부 예산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반대해 왔는데, 국민 세금에서 이것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동안 일본이 전적으로 위안부의 국가 책임을 부정하던 태도에서 진일보한 것입니다. 윤병세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중에는 위안부 합의에 고마워하는 분이 더 많이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해서 논란을 많이 일으켰고,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는 부산의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외교 공간이나 영사 공간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NHK TV는 9일 뉴스에서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위안부 재단에 출연한 것을 언급하며 일본이 합의를 이행한 만큼 한국도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보도하면서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한겨레는 14일자 신문에서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들며 소녀상 설치가 불가침 영역으로 규정한 공간 지역의 안녕 품위를 손상시키는지는 비교할 선례가 없어 다수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윤병세 장관의 주장은 일방적이며 소녀상 설치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간의 품위보다 상위 가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한일 합의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반기문,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등 유력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반기문을 제외한 나머지 주자들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어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일본 정부도 계속 재협상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는 국민의당 관계자의 발언도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엄중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외교적 갈등 해결에 있어서 우리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 행태 짚어주시죠. 네,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환경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의결로 국내 안보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에서 남북 관계와 함께 한일, 한중 관계가 모두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한미 관계도 예전 같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연일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의 미국은 보호무역주의의 칼끝을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겨눌 기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권은 여론의 반일 감정만 믿고 하늘에 대고 효력도 없는 호통을 치고 있고 여와 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칭찬하는 언론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은 냉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드 문제는 안보 사안이어서 중국 측 이해를 촉구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10억엔 지급을 이유로 소녀상 철거를 외교적 문제로 비화시키는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의 비판적인 국내 시민단체와 여론 모두에게 자제를 당부하며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시각에서 보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중, 한일 간 외교적 갈등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사죄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이 감당하기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そういう中で、今回このような措置をですね、取らざるを得なかったというのは極めて残念ではありますけども、そこはお互いに国と国として、約束したことは実行してほしい、そういう強い思いで。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